지금부터 5학년 1학기와 6학년 2학기의 단원에 나오는 내용들을 합쳐서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5학년 1학기에는 인문 환경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 나오고요. 6학년 2학기 때는 경제 발전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학년 2학기에는 도시가 발달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도시 발달 과정에서는 경제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일단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가 발달하는 과정 먼저 1950년대 당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토지가 황폐화됐어요. 황폐화되고 그리고 산업시설들이 다 폭파되고 무너졌죠. 그리고 물자가 부족해지고 식량이 떨어지는 극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게 바로 1950년대였어요. 그래서 정부와 국민들은 모두 힘을 합쳐서 어떤 산업을 일으키려고 했을까요? 무엇보다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농업을 부흥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농업 증산 계획을 세웠어요. 농업 증산 계획도 그 5개년 단위로 세워졌고요.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농업을 증산하려는 계획을 세워서 비료 공장을 여러 군데 세우고, 나주나 충주 이런 데서 세우고, 그 다음에 토지를 개량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농약 같은 거를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업 증산 계획은 처음엔 안 좋게 끝날 수도 있었지만 점차 반복된 끝에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농업이 훨씬 더 이전보다는 나아지고 토지도 개량되어서 1950년대 당시에는 농업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었다. 이게 중점이었고요. 1960년대 올라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공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기술이나 자본 같은 게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게 뭘까요? 바로 노동력이었어요.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노동력을 이용해서 무슨 사업을 발달했을까? 맞아요. 경공업을 부흥시켰어요. 경공업은 무슨 뜻일까요? 공업이긴 공업인데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덜 나가지 않는 것들을 만드는 걸 경공업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신발이나 가발, 이런 것들이죠. 이런 신발, 가발 같이 경공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그 인천이나 대구, 부산 이런 쪽에 경공업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1960년대 당시에는 도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100만이 넘는 도시가 서울이나 부산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곳에 인구가 모이게 되었고요. 1970년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먼저 1970년대에서는 어떤 산업이 발달했을까요? 맞아요. 바로 중화학 공업이 발달했어요. 중화학 공업은 뭐냐면 물건을 만든다는 건데, 먼저 중공업이랑 석유 화학 공업을 합친 말이에요. 자, 중공업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뭘 만드는 걸까요? 철강이나 배, 아니면 조선이라고 하죠. 기계, 자동차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게 바로 중공업이라고 하는데, 이 중화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1970년대 중화공업이 발전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때 당시에 항구나 고속도로, 철도 같은 것들이 발전을 이루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중화공업이 발전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중화공업이 발전을 해야 항구, 고속도로, 철도가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중화공업은 필요에 의해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노동력도 있었지만 기술력이나 자본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이전보다는 있는 상태여서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이게 이유가 되겠고요. 발전한 이유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중화공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도시는 포항이나 울산, 태백 등이 있는데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제철소가 있죠. 제철소. 울산에는 뭐가 있나요? 울산에는 석유화학 단지가 있어요. 석유화학 단지가 있었다. 그래서 중화공업이 발전을 하면서 포항, 울산과 같은 도시들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포항과 울산 같은 곳에 발전을 했을까요? 바로 공통점이 남동쪽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공업도시로 발전한 이유는 남동쪽의 해안 도시들의 원료 수입이나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게 훨씬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970년대 들어서는 도시의 수가 이전보다는 훨씬 증가를 했다. 그리고 대도시의 인구도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고요. 수도권과 남동쪽 위주로 도시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980년대에서는 어떤 게 발전을 했을까요? 1980년대는 기술이 점차 발전을 해서 첨단 사업을 이제 부흥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19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나 통신, 반도체가 첨단 산업의 주역으로 떠올랐다면,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신소재
사업과 생명공업, 그리고 우주항공으로 첨단 산업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80년대, 2000년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가 어떻게 될까요? 도시의 수가 증가를 해요. 이제 포항, 대전, 인천, 부산, 서울, 대구, 울산, 창원, 광주, 청주, 전주, 천안과 같은 도시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대도시 주변에 도시들도 많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도시가 너무 커짐에 따라서 인구 집중의 문제가 발생해서 교통이나 주택과 관련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집중 문제를 막기 위해서 신도시를 개발하기도 했고, 아니면 중앙정부, 이제 공공기관을 어디로 옮겨요? 지방으로 옮긴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남쪽만 바라본다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산업이 발전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 시장이 넓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산업이 발전을 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태백산 공업지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태백산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시멘트가 발달한 산업이 있었는데, 왜냐면 이거는 이제 석회석이 풍부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멘트 산업이 발달을 했고요. 이제 영남 내륙 지방에는 공업지역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했던 수출과 수입에 유리했던 도시는 남동 이면 공업지역이죠. 여기는 아까 포항, 울산처럼 중화학공업이 많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호남에도 공업단지가 있었어요. 호남, 광주 이런 데다 노동력이 많았기 때문에 자동차 공업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고, 충청도에도 충청공업지역이라 해서 많이 발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1950년대, 60년대에 비해서 도시의 수가 다양해졌고,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 이제 다양한 지역에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많이 구비를 했다고 합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경제개발은 5개년 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데, 왜 5개년이냐? 5년마다 계획이 세워지고 5년 단위로 구분이 돼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196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962년부터 5년씩 세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이었냐면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했지만 저임금, 조고가 정책에 의존을 했어요. 그리고 신문 이런 데서 본 적 있죠.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울 만큼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 결과적으로는 좋았지만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부작용은 뭐였냐면 빈부격차가 심해졌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제 1차부터 2차, 3차, 4차, 5차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연도를 한번 세볼게요. 1962년부터 1966년이겠죠. 1967년부터 1971년, 1972년부터 1976년이겠죠. 1977년부터 1981년, 1982년부터 1986년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제 1차 때는 1962년부터 60년대 초죠. 이제 이때 당시에는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것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정부 차원에서 간접 자본을 확충했고, 그리고 전기 기계나 비료, 화학 같은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제 2차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업 위주의 성장을 기울였는데, 철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인구 측면에서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인구 억제 정책을 펼쳤는데, 둘만 낳아서 행복하자 이런 내용의 인구 억제 정책이 펼친 덕분에 그 뒤로는 출산율이 확 낮아졌다고 해요. 제 3차 같은 경우에는 1971년에 닉슨 쇼크가 있었고 1973년에는 설교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중동 건설이 붐을 일으키게 되면서 나름 살만했다고 해요. 4차 때는 부동산 투기나 높은 물가 고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힘든 시기가 있었고, 부작용이 조금씩 나오는 시기였고, 제 5차 때는 국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전에 이제 문제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형평성에 조금 더 초점을 둔 정책을 많이 펼쳤고, 그리고 사회를 개발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추진을 했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교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먼저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는 교통이 꾸준히 발전해왔는데요. 먼저 19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철도나 해상교통을 이용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의 수는 많지는 않았어요. 2004년 정도에 고속철도가 개통이 됐습니다.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어떤 좋은 점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생활권이 넓어졌어요. 생활권이 넓어지면서 뭐 사람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넓어졌다. 활동하는 범위가 넓어졌고 뭐 이동 시간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생활권이 넓어졌다는 장점이 있고요. 1970년대부터 2020년대로 갈수록 철도와 고속국도가 증가를 하였는데요. 고속국도 증가는 이게 뭐냐면 그냥 수만 많아진 게 아니라 당연히 노선도 많아졌겠지만 고속국도의 길이도 길어졌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공항이나 뭐 항공의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교통수단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처음에 비해서. 처음에는 철도, 해상, 위주였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인구적인 측면에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인구적인 측면에서 먼저 대한민국은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구분을 했을까요? 북동쪽과 남서쪽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특징이 있어요. 북동쪽 같은 경우에는 산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남서쪽 같은 경우에는 평야가 많았어요. 1940년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지가 많으면은 1940년대 당시에는 농사를 많이 짓는 시기였기 때문에 평야에 사는 게 농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어서 유리했죠. 그래서 자연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던 40년대에는 북동쪽 산지가 많은 이쪽에 사는 것보다 평야에 사는 게 유리했기 때문에 인구가 남서쪽에 굉장히 더 많았어요. 북동쪽은 인구가 적었어요. 하지만 1940년대 때는 이런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은 인구 밀집이 보였다면 1970년대 정도에 들어서는 자연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죠? 인문환경입니다. 자, 여기서는 자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부터 인문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인구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뭐였죠? 여기에 수출 수입이 유리한 남동쪽과 그리고 수도권 위주로 수도권과 경상도로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공업이 발달하는 도시에 일자리가 많았고 공장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었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없었던 도시는 어디일까요? 경북이나 전라도 내륙 지방이나 강원도 지방에 인구가 감소하였고 수도권과 경상도 쪽에 인구가 많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연환경 때문에 인구가 밀집을 했다면 이후에는 인문환경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2020년대 초에는 이제 대도시와 공업 도시 중심으로 인구 집중 형산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인구 이동화 이렇구나. 자, 인구 이동 이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1970년대는 아까 어떤 정책이었다고 했죠? 출산을 억제하는 정책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둘만 낳고 행복하자였어요. 원래 그래서 1965년대에는 이제 5.6명 평균 인구 이제 출생률이었는데 출산 억제 정책을 펼친 후에는 2.1로 확 줄었다고 해요. 1990년대에는 이제 남초 현상이 굉장히 심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슬로건은 뭐냐면 엄마 저도 말 잘 들으면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 뭐 이런 식으로 남초 현상이 심각했던 슬로건을 볼 수 있었고 2000년대에는 이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죠.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경제활동 인구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경제활동 인구가 있어야 경제가 발전하겠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죠.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양육비를 지원해 준다던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65년부터 2000년대까지는 인구가 이렇게 달라져 왔다. 2000년대 지금 현재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총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7%일 때, 뭐 14%일 때, 20%일 때로 우리가 어떤 사회인지 구분을 하잖아요. 7%이면은 고령화 사회잖아요. 고령화 사회고 14%면 고령 사회고 20%면 초고령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학교 때는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경제의 주체라고 하는데 경제 주체가 뭐냐? 경제 주체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럼 경제 활동은 뭐냐? 경제 주체는 알겠고 그럼 경제 활동은 뭐냐? 경제 활동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뭐냐면 생산과 소비와 분배로 구분이 되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경제 주체를 세 가지로 보는데 뭐가 있을까요? 가계, 기업, 정부가 있겠죠. 가계, 기업, 정부가 있는데요. 크게 이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소비 활동의 주체라고 해요. 소비 주체라고도 하고 기업은 생산 주체, 생산 활동을 주로 한다 해서 생산 주체고요. 정부가 하는 일은 뭐
다양하게 있는데 국공채를 발행한다고 하고 조세를 걷기도 하고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공공재를 제공하고 사회 간접시설이죠. 간접시설, 간접자본을 생산을 하는 일을 정부에서 해요. 그럼 가계는 소비 말고 뭘 하냐? 노동력을 대가로 뭐를 얻기도 하죠? 소득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자,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것들을 받아요. 시가, 지대 같은 것들을 받아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은 가계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해주고 최대한 생산비는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생산성은 뭐냐면 생산 요소 단위별로 생산 요소가 최대한 적게 생산하는 것은 많게 한다는 뜻인데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노동력은 똑같아요. 이게 생산 요소잖아요. 노동력은 똑같은데 생산한 차의 수는 많아졌어요. 그럼 어때요?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생산성이 높아지면 뭐예요? 기업의 이윤이 높아져요. 이윤이 높아지면 일자리를 얻고 있는 가게들한테 월급을 더 많이 주니까 소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소득을 더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서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득이 되겠죠. 뭐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생산 요소 단위별로 생산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기업이 생산 주체이고 뭐 정부는 그럼 뭐냐? 정부는 사실 공무원들의 집단이잖아요. 이 공무원들이 1년에 소비하는 것을 합치기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소비 주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꼭 이제 가게만이 소비 주체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게는 기업한테 생산 요소, 예를 들면 뭐 아까 말했던 노동력이나 자본, 토지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서 기업은 그 생산 요소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제어와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가계 기업 정보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경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경제 문제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을 하냐, 그리고 어떻게 생산을 하냐, 그리고 누구에게 분배를 하냐,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자, 무엇을 얼마나, 이제 생산물에 대한 이야기죠. 생산물 무엇을 얼마나, 생산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생산 요소는 사실 한정적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토지나 뭐 드릴 수 있는 노동력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산 요소를 가지고 생산물을 만드는데 얼마나 만들지, 이게 경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어요. 농부가 있는데 토지는 이제 1만 평 정도 있어요. 1만 평 정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물을 심을지 배추를 심을지 하는 거, 이것도 경제 문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장장이 있어요.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장이 있는데 이제 공장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적게 생산할지 아니면 한 가지 물건을 많이 생산할지, 이것도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제품을 많이 생산할지 여러 가지 제품을 적게 생산할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이게 이윤을 얻을 수 있을지,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이런 것이 경제적인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생산을 할지는 어떤 것에 대한 문제인가요? 생산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산 방법은 어떤 자원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까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나라가 국토가 작을 경우와 국토가 많이 있을 경우, 국토가 넓을 경우가 있어요. 국토가 이제 좁을 경우에는 토지당 생산할 수 있는 토지당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뭐 과일이나 이런 거 심어야 되겠지만, 국토가 넓을 경우에는 어때요? 노동력 단위당 생산성이 높은 거를 하면 되겠죠. 국토가 좁을 경우에는 토지가 중요하고 국토가 넓을 경우에는 노동력 단위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제 구분을 해서 어떻게 생산을 할지 구분을 해서 이제 문제로 구분이 지을 수 있다. 누구에게 분배를 하는지는 분배 방식인데요. 이거는 크게 형평성 측면과 효율성 측면을 구분할 수 있어요. 형평성 측면은 예를 들어서 뭐 최저임금이나 뭐 그런 거겠죠. 이제 분배를 이제 형평성 있게 한다는 거고, 효율성 측면에서는 뭐냐면 성과급제를 말해요. 성과급은 이제 어떤 사람이 그 회사나 뭐 정부에게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서 차등 분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율성 측면, 형평성 측면으로 구분을 해서 이제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것이 소개가 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첫 번째는 경쟁을 촉진하는 일을 합니다. 경쟁을 촉진하는 일을 한다. 어떻게 경쟁을 촉진하냐? 뭐 이미 너무 견고해져 버린 기업들 간에 있어요. 이런 기업 사이에 끼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이 낮아야겠죠.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일을 하고, 그리고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개혁과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풀어주는, 개혁을 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완화를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두 번째는 소비자의 주권을 확립시켜줘요. 소비자로서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말인데요. 허위 과장 광고를 없앤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중소기업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경쟁 기반을 확보해 준 건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금 더 기업이 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뭐 다양한 불공정 거래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먼저 필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푸차가 있어, 프랜차이즈. 이제 가맹업주들이 본점에 의해서 불공정한 거래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대금 지급이라던가 뭐가 있을까요? 물품을 수령하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청이죠. 대기업이나 뭐 대형 업체가 하청한테 부리는 불공정한 거래들을 바로잡고 시정하는 역할,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제 기반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합니다. 라는 점을